사실 후랭이 TV 나와가지고 여러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후랭이 TV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제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투미 TV 그리고 투미 부동산 컨설팅 운영하고 있는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22년도에 한번 세게 맞았잖아요. 네. 하락장이 크게 왔었을 때 그때 이제 생각한 거가 자기 확신이 너무 세면 안 되겠다. 사람이 겸손해져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적어도 사람이 네. 실천은 이제 뭔가 행동은 말과 행동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네. 저희는 그때도 실제로 많이 들고 있었고 지금도 응.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응. 그때 하락장 때 하나도 안 팔았어요. 정확하게는 못 팔았죠. 너무 빠르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 때부터 워낙 이제 오랫동안 이 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했었었고 또 중개법인도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 저도 이 시장에 빨리 온 거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중개법인을 되게 크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런 얘기도 후랭이 TV에서 한 적이 있었던가 싶긴 한데 네. 팔 때가 되면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는 게 현장이거든요. 네. 왜냐면 당장 부동산에서는 홀수가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매도 전화가 많이 오는지 매도도 단순히 그냥 내놓는 거랑 급매로 내놓는 거랑 완전히 온도 차이가 다른 걸 현장에서 아니까 네. 이거를 보고서 우리 거를 언제 빨리 파느냐. 왜냐면 남들은 1, 2억 떨어져도 그게 1, 2억도 물론 크긴 하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몇 채라고 밝히긴 좀 그런데 네. 10채다. 1, 2억씩 떨어지면 10억,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작년에 무너지는 게 엄청 빨랐잖아요. 사실 22년도 6월 달만 하더라도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었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네. 당시 막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막 이러고 있었었고 막 각종 호재들 나오고 있었고 뭐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건 있었어도 막 무너진다 뭐다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 그러다가 22년도 10월 달에 확 추석 그때 끝나고. 레고랜드 빵 터지면서 으악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장이었었죠. 네. 그렇게 갔었던 시장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좀 상대적으로 좀 되게 좋은 것들 위주로 좀 갖고 계셨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무거워서? 커서? 그쵸. 저희는 참고로 경기도권도 하나도 없고요. 다 다 서울에 서울이잖아요. 이제 신축 정확하게는 저희가 저희는 가족들은 갭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들고 있다가 신축 아파트가 된 거를 아직 안 팔고 있다든가 정비 사업을 들고 있다든가 네. 딱 그렇게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 팔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 왜냐면 서울은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이제 신축이고 그러니까 그냥 확신을 가지고서 버텼죠. 그렇게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근황을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그 장이 오면서 생긴 게 와, 욕을 장난이 없다. 총선 끝났거든요. 민주당 승리. 전국적으로 수도권 집값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원래 다른 채널이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네. 후랭이 TV니까 시원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뭘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무조건적으로 그냥 서울 집값 올라가는 게 이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총선 결과를 보고 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자들 많이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어쩌다가 지금 사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진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민주당이 득세할 때 사야 된다. 이제 민주당이 딱 이제 잡고 가니까 지금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당장 나타나는 사항 중 하나가 일단은 국회를 야당이 이제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식물 정권이에요. 뭐든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최근에도 2024년도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법 개정 사항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건 이제 다 올스톱이다라고 할 수 있고 벌써 발표한 지 꽤 됐어요. 22년도 때 이제 취득세 중과도 완화하는 사항도 발표했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물 건너갈 거고 양도세 중과도 지금 시행령 개정으로 갔다가 그냥 연명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것도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법 개정 안 되게 눈에 보이고 그런 식이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적폐죠. 저희 가족은 적폐 집안인데, 근데 이제 다 서울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가 되면 개인 재산으로서는 되게 좋은 거죠. 오, 우리 집값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근데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 거냐라고 하면 절대 그거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겠지만 서울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그게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거든요. 당연히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 맨날 댓글 달리죠. 아, 저 나쁜 새끼. 너 더 집 살려고 하는 거 이씨, 아니야? 너 적폐, 안 그래, 너 적폐가 집을 더 긁어 모으려고 저 나쁜 새끼 하면서 얘기할 텐데, 근데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다주택자를 욕하는 심리는 이해하겠지만, 물론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니,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 라는 그런 얘기는 빼고, 네. 뭐 그런데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똘똘한 한 채를 갈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주식은 수익률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수익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나요? 아니요. 몇 억 벌었어.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익률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은 내가 뭐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게 장땡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 얼마를 태웠냐로만 승부를 하게 되는데 네. 부동산은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오피스텔 빌라 무시하지만 오피스텔 빌라 투자가 수익률은 사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막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가고 막 피눈물 흘리고 이런 상황이 나왔지만 네. 우리가 오피스텔 빌라가 올라갈 시점에 투자를 했었는데 몇 천만 원밖에 안 올랐어 라고 했지만 그때 갭 투자를 몇 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무갭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몇 천 올라가는 게 수익률로는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세후 수익률이 박살이 나는 거죠. 우리가 총액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택수로 기준을 삼다 보니까 애초에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움직여지다 보니 지방이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 합쳐도 강남 한 채를 못 사. 그렇죠. 그런데 세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쁜 새끼. 너는 때려잡아야 돼. 한 채를 빼고 다 파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강남의 1주택이면 그냥 실수요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았어요. 근데 내가 나머지 한 채도 지방이야. 어떻게 할까요? 얘도 마저 팔고서 좋은 데로 가겠죠. 합쳐서.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훨씬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빌라 시장, 오피스텔 시장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지방 부동산도 정말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규제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지방이 뭐 어려워요 뭐야 할 때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줘야 지방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저평가돼 있고 싼 곳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광역시들만 하더라도 아무리 인구 감소한다 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가격이면 괜찮은데? 특히 요즘 막 건설사들 힘들어 해가지고 막 할인 분양하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는 원가 이하인데? 이렇게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데 싶은 데들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걔를 사라고 말을 못 해요. 왜? 사는 순간 다주택자가 되니까. 근데 이 규제가 그래도 정부가 계속 푼다라고 했었지만 이번에 민주당 압승으로 인해서 풀릴 일은 없겠다.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고 똘똘한 한 채로 간다라는 게 일단은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특이사항 없이 그냥 요 정도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똘똘한 한 채로 쏠림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그거죠. 물론 똘똘한 채로 가긴 가는데 저희 투미TV에서도 전망 올리긴 했었지만 네. 제가 이제 민주당 대선이 무조건 폭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득세를 했다 하더라도 집값이 당장 뭐 서울 폭등행 기차가 출발합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년 정도는 계속 이 상태로 뭐
약보합이든 강보합이든 이렇게 움직여질 거라고 봐요. 물론 이것도 지역별로 다르겠죠. 여전히 막 힘든 데들은 힘들 거고 네.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올라는 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막 크게 변화할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 총선 결과를 가지고서 호재도 없지만 악재도 없.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이제 종부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다주택자 때려잡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부는 여전히 집권 여당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무리 양도세 중과를 폐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을 굳이 현 정권이 확대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세금적으로 크게 크리티컬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지정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를 갖다가 그럼 올릴 거냐? 세율 관련된 거는 입법부에서 할 거냐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총선 결과가 대단히 미묘한 균형점을 맞췄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많이들 아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 200석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 소추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석수가 200석인데 일단은 여권 입장에서는 180석은 못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야권이 180석을 넘겼지만 근데 이것도 디테일이 들어가면 민주당이 175석인가? 그렇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열 몇 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치면 180석을 넘기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은 또 못 채웠단 거죠. 그러면 같은 민주당 계열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은 사실 이건 친명이냐 친문이냐 싸움으로 또 계파가 또 갈려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과연 뭐 둘 다 같은 아젠다를 갖춘 정책 같은 경우 입법이 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도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집권 여당도 아닌데 여기서 뭐 무슨 법안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막 앞장서 가지고 양도세 중과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종부세 중과 세율을 더 높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세율을 더 높이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지금 현재 강남 3구랑 용산구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도 정부는 일단 풀어버리면 사실 또 아무리 입법으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도 있어요. 당장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말들이 많지만 네. 이게 지금 현재 정권이 안 해주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타겟팅을 사실 국회를 욕할 사항이 있고 정부를 욕해야 될 사항들을 좀 구별해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법안 관련된 거는 당연히 국회 소관인 거고 시행령은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다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당연히 국회는 안 바꿔주겠죠.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치트키가 있어요. 치트키. 강남 3구랑 용산구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본인이 그냥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봤을 때는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집값이 워낙 높아지고 다 전고점으로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돌파한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욕할 대상을 좀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정부가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도 있다. 국회가 안 해주는 것 당연히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입법을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일단은 배지들은 달았잖아요. 지금 야당이 압승을 했어. 그러면 이제 당장 그분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제 슬슬 뉴스에 나올 텐데 사법 리스크죠.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그렇고 조국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지금 다 뭐 법원 재판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위원님, 이제 위원님이라 불려야겠죠.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당선인 네. 아직 배지는 안 달았으니까 네. 예, 당선인께서는 2심까지는 갔거든요. 이제 대법원 3심을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우리 뭐 대장동도 대장동인데 그것도 쟁점이긴 하죠. 징역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포인트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정치부 기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법 위반이 더 세다라고 하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게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을 당하게 된대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국회의원이나 뭐 이제 지자체장 선거도 못 나가고 무엇보다 대선도 못 나가고 그래서 이게 사실 징역이냐 아니냐는 잘하면 집행유예로 풀리든 뭐라든 한다 하더라도 이 100만 원이라는 허들이 되게 낮잖아요. 이거는 방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우리 상권 분립이란 얘기하지만 검찰 정권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러면 막 얘기하죠. 저 검찰 독재 정권이 우리 선량한 이 대표님을 갖다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때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수호를 하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본인도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걸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99만 원 이하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온 정신이 다 쏠려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또 부동산 시장은 지금 또 그냥 조용하고 뭔가 폭등하거나 막 시끌시끌하거나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또 아니니까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입법을 막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할까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현금살포 쪽에 먼저 전 국민 25만 원 이거 먼저 25만 원 언제 주나요?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그쵸. 25만 원 먼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얘기 나올 가능성들이 있겠죠.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됐으니까 각종 다주택 규제를 때려잡을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따지면 그것도 호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것도 없고 또 반대로 현 정권이 식물 정권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해진 거거든요. 이제 정부의 대책들을 보다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추진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거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 이제 소득세법 개정사항, 막 이런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일단 법 개정사항들은 올스톱이라고 보면 되겠죠.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호재도 없다는 얘기가 네. 현 정권에서 아무래도 공급이라든가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는다 했었을 때 우리는 딱 이제 보고서 저는 그전에도 법 개정 사항들은 일단은 반신반의해야 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들은 제대로 보고 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재건축 관련된 개정들은 많은 사항들이 법 개정 사항들이 많았어요. 근데 재개발에 대한 대책들은 시행령 개정으로만 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온도 차이를 조금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확실해졌죠. 재건축은 이제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려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갖다가 보게 되면 호재도 없는 거죠. 이제 정부가 이것저것 또 대책을 발표할 수는 있어요. 발표해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나 마나 뭐 되겠어? 라고 이제 냉소적으로 바라보겠죠.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한다라고 떠들어라 그러고 말 거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현 시장대로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보면 이제 후랭이님이 말해드린 거랑 이제 종합이 되는 거죠. 일단 큰 틀에서는 민주당이 득세를 하니까 똘똘한 채로 갈 것 같다라는 방향성은 있어요. 근데 또 당장 당대표 리스크라든가 이제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일단은 내가 집권 여당이 아닌데 난 야당인데 지금 뭐 잘 안 되면 또 정치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윤석열 욕하면 딱 편하잖아요. 그런 포지션에 굳이 뭐 내가 나서가지고 빌미를 만들 생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재도 악재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달라질 거는 없다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대로 가게 되면 이제 그려지는 사항들. 바로 3년 뒤에 공급 절벽이 올 거예요. 2024년도랑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량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서울로만 한정해서 보게 되면 2만에서 한 3만 세대 정도는 입주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2026년도가 되는 순간 한 3천 세대, 3, 4천 세대로 확 떨어집니다. 와, 이러면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멸실 통계를 찾아보게 되면 네. 평균적으로 2만 세대 전후로 멸실이 돼요. 많을 때는 3만 세대도 멸실이 되고요. 그러면 이미 지금도 2만 세대, 3만 세대 입주한다 하더라도 순수 공급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급을 떠나서 오히려 멸실되는 주택들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당장 뭐가 예상될까요? 여기 전세 누가 물어봤는데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전세 네. 가격 폭등이 이제 나와지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가가지고는 그래도 우리가 아파트가 입주한다 해가지고
맨날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헬리오시티 공급 폭탄! 1만 세대 폭탄 떨어지면 집값 초토화된다. 강남 상부에 1만 세대 막 이런 식으로 떠들었는데 집값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전세 금액은 무너져요. 근데 이제 헬리오시티 넘어가니까 헬리오시티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강동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동구 2만 세대 이랬었는데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전세 금액은 무너졌죠. 네. 그런 식으로 갔다가 우리가 집값 오히려 이걸 저도 참 논리 구조를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하락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급 폭탄으로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결국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공급 절벽이 오는 게 눈에 보여지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다고 해서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죠. 공급이 줄어든다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라는 역으로 신박한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오케이, 제가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전세 금액 올라가는 거는 부정할 수 없겠네요. 왜냐면 공급이 쏟아지게 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저렴한 공급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금액 엄청 무너졌었어요.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장이 없어지면 전세 금액은 올라가기도 자명한 사실인 거고, 실제로 최근에 개포 입주장 할 때도 생각보다 전세 안 빠졌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잘 버티네 이러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분들은 이슈가 절대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야, 아직 한 발 남았다. 야, 둔촌주공 입주장이 다가온다. 요새 이제 둔촌주공 얘기 네. 좀 나옵니다. 당장 입주하면 또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기다려. 아직 사면 안 돼. 11월 달부터 이제 지옥이 열릴 거야. 근데 당장 11월 달에 입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뭐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11월이든 올해 11월이든 내년 초든 그때 지켜보세요. 절대 매매 금액은 안 밀립니다. 근데 전세 금액은 좀 밀릴 수는 있겠죠. 전세 금액 안정. 더군다나 이번에 3년 유예 또 해줬잖아요. 임대차 금지법, 우리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얘기 나왔었던 실거주 요건을 갖다가 3년 유예 줬으니까 일단 전월세 쏟아질 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또 떠들더라고요. 그러면 전월세는 안정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거죠. 집값이랑은 또 상관없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둔촌주공 끝나면 또 뭐 얘기할까요? 광명 얘기하겠죠. 준서울에 있지에 거의 2, 3만 세대가 또 입주하니까 그래서 광명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광명을 갖다가 또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거기는 서울이 아니다. 왜 그걸 제가 생각하는 게 광명을 무시하면 다른 경기도들은 사람 살 동네가 아닌가요? 라고 그냥 애둘러서 댓글을 달면 답변 안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광명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제가 광명 추천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너 저 김재현 광명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 조합은 오히려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괜히 또 너 가지고 있다고 띄우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안 들으려고 진짜로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광명도 지금 만약에 투자 생각이 있다면 지금도 관리 처분 인가 나오고 공사하고 있고 이주 철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가격대들이 있는데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 인천이 지금 공급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나마 공급 폭탄 얘기 나오던 게 인천, 그리고 뭐 바로 옆에 검단, 이런 식으로 김포 막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생각보다 방어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장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폭락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입주장도 나름 그 정도면 선방하는 것 같고 매매 금액도 그 정도면 선방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막상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 보면 생각보다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시장 원리대로 작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종합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뭐 얘기했죠? 이제 민주당 득세하니까 총선 결과 이제 중장기적으로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 같다. 근데 당장 민주당이 득세했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입법을 좌지우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다. 세게 드라이브 걸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장 논리대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공급 절벽을 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공급 절벽 된다고 해서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명확한 거는 전세 금액부터 올라갈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집값 안 올라갈까요? 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